어,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대전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윤현명 팀장입니다. 먼저 오늘 행사의 취지와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대전 지역의 산학연민관 각계의 탄소 중립 비전과 미래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탄소 중립 실천 방안 및 미래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기여하고자 2021년부터 탄소 중립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탄소 중립 미래 기술 포럼을 3회 개최하였고 탄소 중립 워킹 그룹 포럼은 4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기술 분야와 시민 정책 분야를 합쳐서 대전 탄소 중립 포럼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 확산 예방과 탄소 중립이라는 취지에도 부응하기 위해서 되도록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를 하고 있고 연사와 패널 분들께 보내드리는 포럼 자료도 파일 형태로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2022년도 2차 포럼으로 기업의 탄소 중립과 ESG 대응이라는 주제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행사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윤철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고 첫 번째 주제의 발표는 전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이셨고 지금은 법무법인 율촌에서 ESG 연구소장님을 맡고 계시는 이민호 고문님께서 탄소 중립과 ESG 정책의 최근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EU의 ESG 정책 흐름과 대응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저탄소 저항순환 연구소 박상우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주제 발표를 들으신 후 패널 분들과 함께 종합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좌장은 대주회계법인의 손기원 부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로는 대전 지역의 대표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한솔재지 대전공장의 조재형 환경파트장님께서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계시는 한국 ESG 경영지원협회의 박두신 전문위원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사 순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오늘 행사의 주최자이신 장윤철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장용철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2022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열흘도 안 남았는데 좀 한 해 바쁜 기간이긴 한데 이렇게 ESG 포럼에 탄소중립 포럼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열흘 기간 동안에 좋은 또 휴식과 또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오늘 ESG하고 탄소 중립에 대한 중요한 이제 주제를 갖고 발제에 좀 흔쾌히 동의해 주신 우리 전 환경부 환경정책실장님 고문님이신 이민호 우리 소장님 고문님께 특별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자원순환연구소 우리 대전 지역에서 많이 또 활약하시는 박상우 소장님의 또 발제도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손기현 부대표님 제가 뵌 적은 없지만은 다른 분을 통해서 꼭 좀 그 좌장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흔쾌히 또 맡아주시고 우리 손기현 부대표님 감사드리고 한솔재지 우리 대전 공장의 조재용 환경 파트장님 또 박두신 전문위원님 모두 감사드리고 또 오늘 줌 회의를 통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무쪼록 ESG와 탄소 중립 또 기업의 또 ESG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저도 공부하는 시간으로 갖고 또 이렇게 화상으로나마 같이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분 좋은 발표 부탁드리고 또 토론까지 해서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비에 많은 노력해 주신 우리 윤 팀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네, 이제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민호 고모님 화면 공유 설정해 주시고 예, 발표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입니다. 네, 목소리도 잘 들리십니까? 예, 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율촌의 이민호 ESG 연구소장입니다. 예, 지금 직접 뵙지 못하고 탄소 중립 그 취지에 맞게 온라인으로 하는 날이라고 해서 더 뜻이 깊다고 생각을 하면서 연말연시 또 건강하게 보내시라는 인사와 더불어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ESG,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다들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로는 가능하면 줄이고, 본론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 25분 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ESG 다 아시는 건데, 제가 요점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재무적 수익성이라는 과거의 전통적인 그 의사결정의 어떤 이 기준점을 비재무적인 요소까지 그 세 가지가 이제 ESG죠. 이걸 이제 추가한 건데 제일 포인트는 이 추가적 핵심 요소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재무적 수익성은 당연히 보면서 추가라는 요게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ESG에 대한 관심이 사실 아시다시피 재작년 가을부터 상당히 이제 폭증을 해왔는데 그럼 지금은 어떠냐라고 봤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작년, 금년 한 초까지 이제 폭증했던 것, 그게 이제 이 그래프고, 금년 하반기 이후에는 역시 그 어떤 ESG에 대한 키워드가 물론 검색에서 보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ESG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다.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실은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에 대한 지속은 관심에 대한 것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SG 확산 배경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정리한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세 가지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이제 기후 변화에 관한 것, 저는 이제 something new under the sun이라고 이야기하는 기후 변화에 관한 이슈들. 현재 파리 협정까지 와 있는 일련의 이게 하나의 그 큰 맥락이고 두 번째 맥락이 이제 이거죠. 캐피탈리즘 위드 휴먼 페이스. 그러니까 인간적 면모의 자본주의라는 거.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했던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이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SNS 그림을 그렸는데 이 기술 지금 우리가 이제 SNS, 인터넷 이런 것들을 쓰지 않습니까? 이런 기술적 진보하고 ESG하고 상당히 지금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가치인 인권이라든가 공정성 이런 것들이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데 있어서 이 굉장히 큰 역할을 이 SNS, 인터넷이라는 연결성이 하고 있다. 그래서 연결과 이 연대라는 세 번째가 ESG 확산의 중요한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수업에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ESG라는 굵은 글씨가 있고 작은 글씨로 지속 가능성, 사회적 책임, 윤리 이런 것들인데 여기 써 있는 작은 글씨들은 과거에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어떤 투자의 방식들입니다. 과거에 썼던 용어들인데 그런 용어들을 다 제치고 ESG가 어떻게 보면 확고한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사실 용어 간의 경쟁이 있었고 그 경쟁에서 ESG가 어떻게 보면 승자의 위치를 현재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아시는 내용이지만 ESG라는 게 시작이 투자에서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투자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ESG 책임 투자로부터 시작된 넘버원이 되는 거고요. 투자의 대상인 기업, 그다음에 이 기업이 ESG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주는 정말 매개가 있어야 되는 그게 이제 평가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투자자와 기업과 이 평가사는 필수 불가결한 사실은 ESG에서 하나의 시스템 생태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둘러싼 ESG 주요 이해관계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키 플레이어스가 되는 거죠.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ESG 경영을 할 때, 기업에서 많이 오셨으니까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크게는 경성규범과 연성규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드로, 직접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따르는 경성규범도
국내 법규들이죠. 환경법부터 시작 여러 가지 뭐 상법이라든가 자본시장법. 그 위에 연성 규범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위에 있는 국제적 규범들. 우리나라에 도입은 아직 안 되어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사실상 법처럼 운영되고 있는 국제 규범들이 있죠. 이에 EU나 유엔의 인권 이해 원칙이라든가 유엔 글로벌 컴팩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이 인간 주도의 ESG에 대한 자발적 이니셔티브들. 그게 이제 알리백이죠. 대표적인 게. RDA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가지, 이것도 3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3단계 중에서 이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위에 있는 이 두 단계를 잘 해야만 ESG를 잘하는 것이다. 라고 보통 평가받는다. 라는 것을 한번 리마인드 시켜야 됩니다. 오늘 주제인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최근 동향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레짐은 너무나 잘 아시니까 넘어가는데, 이제 파리 협정이 현재로서는 이 기후변화 레짐에서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파리 협정과 교토 의정서 이 차이가 뭐냐? 빨간 글씨가 그 차이인데, 이 과거 이제 선진국 중심의 감축, 그게 교토 의정서의 키거든요. 그거에 반해서 파리 협정 하는 것의 핵심은 첫 번째는 모든 당사국이 감축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업이라든가 지자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이게 교토의정서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교토의정서는 아직도 폐지되지 않고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사실상 뭐 사문화되다시피 한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토의정서는 살아 있습니다. 지난 12월 초에 끝났죠. 캅 27. 이집트의 그 시암 엘 셰이크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인데, 이제 최종 이제, 결과물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라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기후변화 문제에서 캅 27은 정의와 이 앰비션, 야심이라고 할까요?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 결과 나온 것이 이제 이거죠. 손실과 피해에 대한 개도국을 위한 지원금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 1.5도 목표 온도를 재확 확인한 것. 그다음에 감축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감축 작업 프로그램을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플랜이 있습니다. 이 안에. 적응 측면에서는 글로벌 프레임워크, 적응에 대한 글로벌 프레임워크 설립을 합의했고요. 재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재원이 좀 어려운 주제였는데 포스트 2025, 매년 1,000억 불이라는 그 2025, 그 이후에 포스트 2025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한 이게 이제 대강의 결론이고요. 이 캅 27과 유사한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EU에서 이제 CBAM이라고 불리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도입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2월 13일에 이 집행의회 이사회 새 어떤 기구 간의 어떤 밸런스가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에 새 기구가 합의를 한 겁니다. CBAM을 도입한다. 내용은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에 대해서 하고 2023년 10월부터 임시 운영을 하고 ETS 개편이 되는 때부터 본격 운영한다. 그럼 ETS 개편은 언제 되느냐? 2026년도부터 하기로 또 요 직후에 지난주에 합의를 했거든요. 지난주 이번 주 총괄에 2026년부터는 시범이 본격 운영될 것이다. 그리고 과도기 초기 임시 운영 기간 중에는 EU 내에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함유된 탄소량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아마 제 뒤에 박 소장님께서 자세히 소개를 하실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가 간과하는 이 미국의 IRA 요거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우리가 보통 보조금 문제 때문에 자꾸 자동차 수출 안 된다는 거 그 얘기만 하시는데 제가 뒷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기후변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캅 27의 그 어떤 그 스케치 사진을 제가 찍었던 것들을 제가 올린 거고요. 재밌는 것은 이게 이제 시나이 반도거든요. 이집트 땅 시나이 반도. 이 시나이 반도 바로 옆에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요 바로 옆에 이 샤르մ 엘 셰이크에서 불과 한 몇십 킬로 안 떨어진 곳에 사우디가 네옴시티를 건설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옴시티와 샤르մ 엘 셰이크가 나중에 연결되는 브릿지 논의도 지금 되고 있는 그런 곳에서 캅 27이 열렸습니다. 이제 미국의 그 IRA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그 감축법이긴데 실제로는 상당 부분이 기후변화 대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앞으로 10년간
이 전체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의료보험, 그 다음에 다른 쪽 하면서 한 5천억 불이었던가요? 그 정도 돈을 쓰는데 그 중에 3,690억 달러를 이 기후변화 대응에 쓰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작년에 통과된 이 IIJ의 인프라 건설법이죠, 이게. 그리고 인프라 지원 촉진법인데 그 법에서도 이미 여기 보면은 상당 부분 기후변화와 관련된 예를 들면은 여기에 뭐 물이라든가 파워 그리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 내에 총 1.2조 불짜리 이 법 내에 1,100억 불 정도는 기후변화 대응에 쓰는 것이다. 그 두 개를 합치면 한 5천억 불 가까이 되거든요. 이 정도 돈을 향후 10년에 미국 기후변화 대응에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현재 한 24에서 35%까지 줄일 것으로 예상된 2030년 목표치를 이 법, 두 개의 법을 통해 가지고 거의 한 40% 이상까지 줄일 수 있다고 미국은 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어떤 배터리와 관련된 전기자동차 수출의 어떤 애로 이 논의와는 별개로 굉장히 의미 있는 법이 사실은 기후변화 측면에서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카본 뉴트럴 스트래티지라는 이 2050 탄소 중립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우리가 확정을 해놨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새로운 정부도 NDC 40%는 유지를 하게 되고 2030년 NDC고 2050년 탄소 중립이죠. 그래서 지난 10월이었죠.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새롭게 발족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 생각할 만한 게 이제 이 사진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계시고 왼쪽에 총리 지금 계시고 오른쪽에 이제 민간 공동위원장인 김상협 위원장인데 이분이 10년 전에 우리 그 MB 정부 때 그 녹색성장 그 기획단 그 기획단이 아니고 청와대 녹색성장 기획관으로서 그 저탄소 녹색성장을 총괄했던 분이거든요. 그 상당한 노하우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이 다행스럽게 이번 여기에 그 위원장으로 선정이 됐다. 그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데서 굉장한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30년 ESG를 논할 때 이 탄소 중립 2050이라는 것은 마치 등대처럼 ESG를 비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ESG 이야기할 때 앞에 진짜 E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40%는 돼 있지만 그 40% 내에 부문별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거를 연말까지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 내용을 담아서 국가 탄소 기본 계획을 내년 3월 달까지 다 정하겠다는 계획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 일부죠. 이거는 그 일부가 이제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들어있는 건데 원전과 신재생 문제가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목표 원전이 2030년 기준 24%로 줄이고 신재생을 30%로 하겠다는 것을 바꿨죠. 32% 원전 8% 이상 늘리고 신재생은 한 8% 이상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신재생이 어떤 정부의 앰비션이 줄어든 게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내 분들은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작년에 30%가 사실은 달성이 사실 너무나 높지 않았느냐라는 뭐 현실적인 그런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우리가 9%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21.5% 달성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엔 아주 어떤 도전적인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자본주의와 관련된 민간 얘기인데 이건 뭐 참고로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뭐 보통 자본주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이런 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형태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반감이 굉장히 많아요. 선진국조차도. 그러니까 어떤 소위 뭐 승자 독식 그런 방식에 대한 어떤 반감이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중남미의 핑크 타이드라고 해서 다 이 좌파 정부가 들어서는 그런 배경에다 이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뭐 그 근본적 이유는 밑에 설명된 건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이제 자본주의와 관련해서 또는 이
사실 ESG가 확산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게 사실 이분 아닙니까? 이 블랙락의 레리 핑크가 한 말들을 제가 이제 한 3년치를 쭉 모아놓은 건데, 좀 뭐, 이제 그 레터를 딱 보낸 거죠. 서한을 보내면서 이런 얘기 쭉 나오는데, 핵심은 뭐 ESG 잘하자 이제 이런 얘기 쭉 나오는데, 이 핑크빛에 나온 요걸 보시면은, 요게 이제 금년도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가 환경론자 때문이 아니다. 그 자본가이기 때문이고, 고객들에 대한 신의 성실을 의무를 지닌다. 즉, 뭐 환경론자들만 ESG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ESG에 대한 공격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 공화당이라든가 보수적인 그런 그 기업가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고요. 일부 여기 요 지금 잘 보이시진 않겠습니다만 이 서한이 어떤 거냐면 애리조나 그 법무장관한테 주 법무장관한테 블랙락이 보낸 서한이거든요. 그쪽에서 ESG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것을 가지고 상당히 좀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격에 대한 답신입니다. 그래서 긴 이야기가 있다. 핵심은 요 얘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떤 우리에게 돈을 맡긴 그 주주들, 또 맡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신의 성실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그런데 이 최근 이슈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와 지구과의 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있죠. 이제 우리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원래는 푸틴 그림이 없었습니다. 이 그림에는 이게 이제 원래 그 이코노미스트 그림인데 그래서 이 코로나와의 전쟁이 끝나면 기후변화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만평인데 제가 이 푸틴을 집어넣어 본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하고 곧바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세계의 관심이 상당히 이쪽으로 넘어갔죠. 그러면서 에너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ESG에 대한 어떤 위기론 뭐 이런 것들이 나왔던 하나의 배경도 됩니다. 그러하지만 이 체격의 차이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결국은 기후변화 문제라는 것들이 가장 핵심이 될 것이다라는 만평이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 7월 21일 날 그 이코노미스트가 했던 그 ESG에 대한 비판이었죠. 이번 3 letters, ESG, 세 개의 글자가 지구를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표지를 딱 해서 아주 대단히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ESG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핵심 뭐냐. ESG라는 지금의 평가라는 것들이 도대체 일관성 있는 지침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대항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한 탄소중립과 관련된 특히 온실가스 배출에 집중해서 기업을 평가하자. 라는 얘기를 했던 게 지난 7월 22일이죠. 지난 5월 달에 테슬라가 S&P ESG 지수에 퇴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대표적인 전기차 생산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탄소 중립 시대에 맞을 것 같은데 퇴출당했거든요. 근데 퇴출의 사유가 사업장 내 운동차별 문제, 열악한 근로조건, 또 저탄소 전략에 대한 논리에 또 미국 도로교통안전부 안전성 검사 이력 이런 것들을 이유로 테스트했어요. 즉 이만 본 게 아니라 S와 G를 다 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 가짜 사회정의 전사들에 의해서 ESG가 무기화됐다. 아주 격렬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석유업자인 엑소는 ESG 세계 10위 안에 들었는데 테슬라는 목록에도 들지 못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 소위 ESG와 ESG를 둘러싸고 이제 전선이 생기는 거죠. 8월 달에 이제 맥킨지가 했던 얘기입니다. 맥킨지 사실은 ESG를 옹호해요. 근데 이제 ESG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맥킨지가 정리한 건데, 거기 보면 첫 번째는 이익 추구하는 기업이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ESG를 지금 강조하는 것은. 두 번째는 본질적으로 지나치게 ESG 실현이 어렵다. 세 번째는 많이 나오는 측정 불가능이다. 세 번째는 재무적 성과와 인과관계가 너무 적다. 그러니까 ESG 점수와 재무 성과하고 별로 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이 얘기가 이제 비판적 시각으로 정리를 해놨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합니다. 맥킨지의 답인데 이겁니다. 그 사회적 라이선스가 중요하다. 이거는 사회적 라이선스는 뭐냐면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게 사회적 라이선스인데, 사회적 라이선스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기업이 가능하지 않다. 그 얘기를 강조한 거고요. 증가하는 의도가 환경 쪽에 이제 우리가 하는 소위 익스터널 이펙트가 크기 때문에 그걸 지금 우리가 신경 안 쓸 수가 없다. 세 번째가 ESG 잘하는 기업이 성공한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두 번째 마지막에 평가 방법 지금은 중구난방 같지만 결국은 개선될 것이다. 이게 이제 맥킨지의 반론이었고 결국 ESG는 가야 한다, 갈 것이다. 이게 이제 맥킨지의 이야기. 이게 이제 제가 굵직한 이야기 몇 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최근에 이제 ESG 뭐 갑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EU가 하는 것들. EU는 제가 보니까 뒤에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간단하게 뭐 그린 텍사노미라든가 CSR,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이 채택이 돼서 채택이 거의 됐죠. 그래서 됐죠, 이건. 그래서 2025년 1월부터 적용 목표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EU 공급망 실사 지침이라고 불려요. 환경과 인권에 관한 공급망 실사 지침이거든요. 그게 지난 11월 말에 EU 이사회를 통과했어요. 이사회 통과하면 이제 끝은 아닌데 가장 중요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EU 이사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는 행정 절차만 남았다. 합의는 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합의만 돼서 일종의 고시가 되면은 그러면 그 뒤에 이제 EU 회원국들이 2년 이내에 자기네 국내법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공급망 실사의 내용은 EU 기업 영내에 있는 기업하고 여외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 전체에 대해서 이제 실사를 하도록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대부분 다 포함된다고 생각되고요. 대기업이 포함되면 거기에 연계된 중소기업은 자동으로 딸려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이제 지금 대표적인 몇 개 있는 하나는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 거기에 에서 하는 작업이 있는데 모든 상장 기업에 대해서 기후 리스크를 공시해라. 의무적으로 이 증권거래위원회 매년 보고한 공시자료 10K라고 불리는 그 공시자료를 통해서 스콥 1, 2, 3에 대해서 공시하라 라는 그 현재 안이 발표되어 있죠. 확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기업 공급망 전체 온실가스 배출자를 요구했는데 이게 이제 스콥 1, 2, 3 문제가 되다 보니까 과연 지금 미국에서 이슈는 그겁니다. 스콥 1, 2에 대해서 거의 뭐 이제는 뭐 넘어간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이제 하는 걸로 하는 것 같고 스콥 3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제가 어제도 찾아보니까 스콥 3는 미국 의회, 민주당 의회에서 약간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스콥 3는 유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내에 발표 확정한다고 그랬거든요. 자기 SEC 위원이 3명이 있는데 3명이 뭐 투표를 결정한답니다. 근데 민주당 둘, 뭐 이렇게 공화당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대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스콥 3를 완화하는 그 조건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 통과는 빠르면 연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에디사 개정안이라는 복잡한 얘기지만 뭐 이런 노동부에서도 트럼프 때 ESG 생각 못하게 금지시켜놨던 걸 풀어버렸다는 내용이고요. 이제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는 공시에 관한 건데 기업들이 내가 ESG를 얼마나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공시, 그게 이제 공시인데 그 공시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중요한 작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들, GRI의 방법, SASB의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을 표준화해서 이 국제 여기 그 회계 기준 재단이죠. 여기에서 그동안 이제 여기 어카운팅 서스테이너블리티 보드거든요. 회계 국제 기준이랑 이미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지속 가능성 국제 기준, 인터내셔널 서스테이너블리티 스탠다드 보드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준을 좀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ISSB인데 최근에 여기서 작업을 해서 나온 것이 이겁니다. 1년에 계속 이런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반 원칙, 기후변화 부분의 클라이밋 릴레이티드 기후변화 관련 공시 앞으로 계속 나와야 될 건 물 관련 공시, 생물 다양성 공시 뭐 이렇게 쭉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현재까지는 초안으로 두 가지만 나와 있는 거죠. 일반적인 원칙과 두 번째는 기후변화 관련 공시. 이 작업들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의견을 받아가지고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ISSB의 그 특징은 이겁니다. ESG 리스크가 기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미치는 영향, 소위 싱글 바텀라인이라고 하는 요거인데 투자자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근데 EU가 한
제가 아까 이후에 CSRD라고 했던 그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의 근데 실제 지침 안이 이거거든요. 그 뭐랄까 그 기준 그 공시 안이 총 13개 부문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합쳐진 얇은 보고서로 나와 있는 건데 거기 이제 이 방식에 따라 가지고 이 기업들은 보고하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방식이 틀려요. 더블 머터리얼리티라고 해서 기업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 반대로 외부의 상황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 두 가지 다 보라는 게 이 더블 머터리얼리티거든요. 그래서 이 ISSB와 이 이후의 ESRS는 조금 관점이 다르다. 지금 두 개가 같이 가고 있다는 거고요. 또 세 번째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US 그 미국의 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듀리스 공식 가치가 아니라는 이 문제가 이제 세 번째로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고 제가 1, 2, 3인데 3을 작게 써놨어요. 우리 정부 ESG 정책은 작년에 발표된 거라 벌써 한 1년 넘었죠. 기업에서 해야 될 경영 공시라든가 중소기업의 문제, 공공기관의 문제가 나와 있고 투자 측면에서 뭐 채권 포인트, 시장 효율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럼 이 후속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궁금할 텐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지금 정부가 이 ESG 정책을 여기에 기반해서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연내에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기재부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연내 발표라고 저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내 할지 내년 할지 그래서 상당 부분 업데이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다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 되니까 어쨌든 지금 정부도 ESG 국정과제를 많이 포함을 하고 있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에 강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중소기업에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중소기업도 반드시 ESG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제가 쓰는 겁니다. 국내외에 ESG 규제가 증가하고 있고 자본시장이 요구하고 있고 아까 제가 그 실사 얘기했죠. 지속가능성 실사. 그게 요 밸류체인의 영향인데 밸류체인에 끼일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중소기업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하는 거고 중소기업 입장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툴이 에코바디스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자료에 제일 마지막에 다뤄놨는데 그 에코바디스라는 평가 항목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중소기업이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SG 워싱 유의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이 ESG 어떤 그린워싱, ESG 워싱의 어떤 사례들이 지금 축적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시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시가 표준화되고 그게 의무화되면 나중에는 이 워싱 문제, 그러니까 허위 공시, 과장 공시가 굉장히 중요한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뒤에 이제 MSCI의 평가 항목하고 아까 말씀드린 에코바디스의 공공지수가능성 평가의 항목들 환경, 노동인권, 윤리경영,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구매 네 가지 측면에서 이런 항목이 있다는 거. 이거는 인터넷에 나오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민호 고문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 계속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박상우 소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25분 동안 일단 주제는 미리 말씀드린 대로 ESG 정책 흐름하고 방향에 대한 것을 EU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소장님께서 좀 큰 틀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능하면은 말씀하신 부분이 좀 중복되는 부분을 좀 생략을 하고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EU 기후 환경 정책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EU 정책 중에서 ESG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 뭐 한국형 텍소노미하고 순환경제 정책이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 부분을 잠깐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좀 작지만 좀 잘 보시면 상단 부분에 크게 2015년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도 7개국이 2015년 6월 달에 자원휴일이라는 걸 의제를 가지고 논의가 했었던 사항이 있고요. 그해 9월 달에 잘 아시다시피 SDG, 지속가능 발전 의제 채택하고 목표까지 17개 목표 채택했고, 그해 12월에 파리 협정이 됐죠. 그래서 잘 보시면은 제가 의미 전달을 한다고 해서 손바닥을 가져오고 왔는데 좌측에 보시면은 이분이 당시에
현재 집행위원장은 우측에 계신 폰데어 라인이고요. 좌측에 계신 분이 융커 위원장. 이분이 세 가지 정책을 대응하기 위해서 녹아들인 게 바로 순환경제 정책입니다. 그래서 순환경제 정책이 제가 많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사실은 융커 위원장이 본인 재임하는 5년 동안에 10개 정책을 추진을 한다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중에 첫 번째 정책이 일자리 경제성장인데 그게 바로 순환경제를 토대로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환경제가 현재까지 자리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이게 조금 더 확장성을 가져서 현 집행위원장은 순환경제까지 포함해서 좀 더 큰 틀에서 그린딜이라는 정책을 좀 제안을 했고요. 그게 바로 다음에 순환경제 버전 2가 오는 이렇게 해서 2015년 세계적인 흐름에서 EU가 좀 중심이 되고자 리드가 되고자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폈던 시점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폰데어 위원장이 지금 19년 12월에 집행을 하시고 이분은 6가지 추진 정책을 제안을 하시죠. 그중에 첫 번째가 6가지 다 중요한데 그중에서 첫 번째가 그린딜 정책이라는 거고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잘 알겠지만 탄소 중립이다, 기후 중립이라는 용어가 태동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바로 이 그린딜 정책입니다. 가장 먼저가 2050년까지 하단 부분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을 하겠다. 유럽이. 경제 성장과 자원 이용을 좀 분리한 디커플링을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린딜 정책을 좀 담아놨습니다. 경제 성장 전략이고요. 2019년도 6개 정책을 쭉 보시면은 쭉 나열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까 2015년 거슬러 올려가지고 지속가능 발전이라든가 이런 큰 틀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건 뭐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더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모든 6가지 정책에 SDG에 다 연계가 돼서 그거를 위해서 정책을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더 들어와서 그린딜 정책이라는 거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좀 이해는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크게 기후환경 분야에 집중을 하고요. 그 기후환경에 집중하는 게 다름 아닌 EU의 경제성장 전략으로부터 출발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환경적 관점에서 들여다본 게 아니라 이게 경제성장을 하기 위한 녹색딜이다, 그 그린딜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기후 쪽 4가지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30, NDC, 2050, 뭐 탄소 중립, 기후 중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뭐 청정이면서도 저렴한 에너지, 아까 말씀드렸던 순환경제, 신산업 전략, 뭐 이런 것도 좀 해놓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고, 전환자금 조달이라는 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이제 환경 쪽에서 뭐 무공해 전략이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 생태계, 생물 다양성 뭐 이런 부분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죄송합니다. 슬라이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언더를 표시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 경제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책적 의지는 전 위원장이나 현 집행위원장이나 정책적 의지는 충분히 다 표현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명문화돼서 2050 탄소 중립 가겠다라고 했던 정책적으로는 의지는 다 표현을 했고 거기에 관련된 제도도 지금 마련해 가고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금이죠. 이 자금이 공공자금이 있고 민간자금이 있는데 뭐 공공자금이야 집행위원장이 재임하시는 동안에 그 정책 자금을 그쪽으로 흘려보내면 되는데 그 돈 가지고는 절대 가능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좌측이 이제 우리가 EU 자체에서 나온 온실가스 발생량인데 단위를 제가 깜빡 놓쳤습니다. 그냥 절대량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토의정선을 통해서 EU가 중심이 돼서 뭐 1차시기, 2차시기 잘 끌고 왔어요. 그래서 2020년까지 당초 199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를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통계가 나온 게 21.7% 달성한 걸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30 NDC에서는 55%까지 감축을 하겠고, 그러한 기울기 경향을 통해서 2050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를 탄소 중립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모든 것들이 자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민간 자금을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흘러가게끔 유도를 할 거냐라는 부분부터 이제 출발이 됩니다.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금부터 출발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나온 법률이 사실은 텍소노미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텍소노미 법률이 이제 정확한 법률 명칭은 아니고 이제 약칭해서 이제 텍소노미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이냐라는 것을 명시하는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조금 더 확대해서 가면 ES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량적으로 명시를 해주는 게 바로 텍소노미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좌측 그림 보시면 1번과 4번을 같이 따라갑니다. 적어도 기후환경 정책이다 보니까 6대 환경 목표에는 반드시 하나 이상 기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은 기후 쪽이 이제 완화 쪽이고 적응 쪽이 1, 2번이 있고요. 3번부터 6번까지 환경입니다. 그래서 뭐 물적 분야도 있고 폐기물 순환경제 쪽도 있고 생물 다양성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별표로 표시한 것은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6가지 분야에 하나 이상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서 기여 여부를 판단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술선별 기준이라고 TSC라고 하는데 요거는 텍소노미 법률에 담아놓지를 못하고요. 별도로 위임법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 파트, 기후 완화하고 적응은 2021년도 6월 달에 위임법을 별도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좌측이 그 공지된 내용이고요. 제가 조금 더 이해시켜 드리려고 기후변화 완화 쪽에 관해서는 9개 산업 카테고리에 88개 경제활동이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각각 산업, 각각 경제활동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후변화에 완화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위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기후변화 완화 약계 TSC라고 하는 실질적인 기회, 워낙 요즘에 플라스틱에 관련되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일부러 좀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무엇이 TSC 실질적으로 기술에 인정되느냐라는 부분이 1차 형태의 플라스틱 제조에 한해서 보면은 명확하게 이렇게 A, B, C로 제한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물질 재활용이라는 게 이제 기계적 재활용이라는 용어로 해석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원문에 충실하느라고 그냥 기계적 재활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MR 쪽 다시 얘기하면은 1차 형태의 플라스틱 제조할 때는 100% 물질 재활용, 제 표현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완전히 그걸 통해서 제조해라. 이것이 기후변화에 완화한다. 두 번째,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실현 가능하지 않거나 기술적으로 좀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CR, 화학적 재활용도 가능하다. 다만 우리가 전 LCA 평가를 해가지고 기존 대비 GHG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고 이건 당연한 얘기일 테고요. 그래서 B번, C번 이렇게 또 더군다나 요즘에 뭐 바이오 소재 많이 나오고 바이오 기반한 플라스틱 많이 나오고 뭐 바이오 생분해성 뭐 여러 요구등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플라스틱 제조 활동 하나에 한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한다. 이거를 만족해야지 너는 녹색 기업이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잠재적으로. 순환경제는 아직 위임법이 채택 중입니다. 올 연말까지이고요. 아직은 제가 최근에 모니터링 법적으로 완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위임법이기 때문에 집행위가 알아서 하고 보고만 하면 의회하고 이사회 보고만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집행위에서 채택은 되지 않고 우측 사진 조그맣게 나오는 것은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텍소노미 법률 내에 전문가 집단 프레임워크를 아예 법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봤을 때는 순환경제라는 꼭지에서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할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지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원료 공급이 최소 85% 이상 물질 재활용 원료 또는 CR, 바이오 기반, CC에 의해서 잡은 탄소, 이산화탄소로 기반으로 해야 된다. 85%가 미만이 되면은 요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에서는 순환경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규정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텍소노미 법률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2050년도까지 한 28년 후에까지
점진적으로 가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오늘 시점에서 보면 너무 무리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향후에 대한 이야기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재사용 요즘에 우리 플라스틱에도 많이 이야기되잖아요. 통상적으로 이쪽에서 나온 제한된 TSC는 평균 10회 이상 사용을 하고요. 대부분이 맨 밑에 보면 용도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만 실질적인 기여다라고 좀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꼭지로 ESG 정책하고 좀 이 얘기를 하면은 앞서 수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좀 제가 다른 접근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법률 명칭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기업이 이제 정보 공개, 아까도 말씀 표현으로 하면 공시 쪽을 의무적으로 하는 법률이고요. 하나는 이제 기업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공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에 대해서 법률에 텍소노미 법률 제8조에 대한 내용, 텍소노미 법률 제6조, 7조가 금융기관의 공시 내용이 반드시 담아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 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 내용을 보면은 텍소노미 기준에 충족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플라스틱에 대한 이런 예를 들면은 그러한 산업에 얼마만큼 지출을 그쪽에 했느냐, 자본적 지출, 매출 비율, 운영 비율, 뭐 이런 것들을 공시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은 좌측은 뭐 많이 아실 거예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재무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우측은 지금까지는 비재무정보라고 했는데 용어를 이제 이번에 법률을 완전히 개정을 해서 지속가능성 정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스페인의 A라는 기업이 자본 지출을 당해년도에 예시로 지금 2020이라고 예를 가정을 하면은 그 자본 지출을 93%를 아까도 이야기했던 텍소노미 6대 환경 목표의 기술 기준에 만족하는 쪽에 자본을 지출했다. 93%가. 그러니까 상당히 좀 ESG 경영 측면에서는 대단한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매출 역시도 58%가 예를 들어서 스페인의 A라는 기업이 아까도 얘기했던 텍소노미를 활동을 통한 그런 활동을 통해서 매출을 58%가 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42%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좀 더 확대하면 ESG에 관련되지 않은 산업을 통해서 매출을 이뤘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좌측의 재무정보를 연초에 공개하듯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 공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누군가는 NGO 단체든 그러면 기업별로 국가별로 쭉 나열을 해가지고 100대 기업, 200대 기업에서 자본 지출, 매출 이런 것들을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기업이 경영하는데 ESG 경영을 무시하고 갈 수만은 없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현재 법률이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만 최근에 제가 12월 10일 날 다시 한번 법률 개정을 좀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아직은 진행 중이고요. 합의는 했습니다. 이사회하고 의회하고 합의는 했는데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행정적으로는 법률이 공시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 이 법률은 마련하는 여러 가지가 이유인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린딜 정책을 정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정책 수단으로 지금 도입을 했다라는 거 하나하고 기업의 그린워싱을 명확히 방지하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ESG 경영이라는 것을 많이 표출을 합니다. 어제도 봤고 오늘도 신문에도 보고 언론에서 많이 접하는데 정말 우리가 ESG라는 기준이 지금 명확히 제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ESG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던 EU가 지금 주도하는 이런 법률이 또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어떤 식으로든 좀 명확한 기준을 만족력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합의는 했습니다. 6월 달에 의회하고 이사회가 했고요. 어떤 국가들이 어떤 기업들이 대상이 되느냐면은 웬만한 기업은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그쪽에 법인을 내고 있으면 우리나라도 해당이 됩니다. 뭐 이런 조건들만 충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나라도 무관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은 하셔서 좀 생략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EU 자체에서 그러면 뭐가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보고 지침을 어떻게 만들어 표준 지침을 좀 했고요. 최근에 11월 달에
결국은 지금 파이널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쪽에 관련되는 ES 중에 환경 쪽이 지금 E1부터 E5까지 이렇게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기후변화 쪽하고 아까 우리가 얘기한 텍소노미 6대 환경 목표가 다 여기 녹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나 G는 제가 별도로 지금 분석하고 있지는 않고요. E에 관련되는 것만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되고요. 이유로 끝냈으면 참 좋겠는데 아쉽게도 좀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캅 27을 최근에 했지만 작년 캅 26 영국 글래스고에서 할 때 이미 EU가 주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 회계 기준 재단이 주축이 돼서 ISSB라는 걸 설립을 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이제 국제 표준화돼서 흘러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조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그래서 직접 금융위원회에서는 뛰지는 않으시고요. 회계기준원이라고 우리나라 있습니다. 저도 좀 이쪽에 분야아닙니다만 이런 기준원을 통해 가지고 보도자료도 내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정확하게 보면 죄송합니다. 10월 25일 날 상공회의에서 이렇게 별도로 초청을 해서 총회하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아랫부분에 명시된 대로 ISSB 공시 기준이 아마 세계 기준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현재 기준에서는. 그래서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약간의 강론적인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총론적인 부분은 EU가 제시했던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돼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고 원래 본론적인 내용은 아마 이거가 마지막일 텐데 뜬금없는 얘기입니다만 탄소국경세가 사실은 다 맞물려서 흘러갑니다. 지금은 탄소국경세가 별로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 13일 날 잠정 합의한 거고요. 여기까지 맞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EU 의회가 연초부터 강력한 게 주장한 게 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처 이런 거 말고 추가적으로 플라스틱을 강력하게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금 반영이 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법률 검토를 좀 해보니까 26년까지 잠정적으로 포함할지 여부를 좀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물음표입니다.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럼에도 이 의회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집행위에서도 이사회가 받아들인 정치적인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26년도에 이 6개 이외의 유기화학물질, 품목 또는 플라스틱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좀 더 기업 입장에서도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기로 하고 참고사항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 12월 달에 한국형 K 텍소노미라고 했는데 오늘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만 제가 보로는 K 텍소노미는 EU가 이야기한 텍소노미하고 좀 기술적인 기준이나 인정 기준이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스타일대로 가면 됩니다.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다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ISB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세계 표준이 안타깝게 EU가 추진해오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담아져 있고 그 기준이 세계 표준화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여기 K 텍소노미에서 이야기하는 인정 기준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기업 활동을 합니다만 대외적으로 해외 수출도 해야 된다라는 전제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국내 K 텍소노미의 인정 기준도 판단 기준도 따라야 되지만 세계의 흐름도 명확하게 봐서 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도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차는 똑같습니다. 좀 의미만 다를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순환경제를 하나 가져왔는데 조금 제가 보는 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까지 지금 우리나라 K 텍소노미에는 좀 담아져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언젠가는 개정 또는 좀 보완이 들어가야 될 개인적인 의견은 정부에다 기회가 되면 의견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개정이 들어가야 될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좀 순환경제 정책에서 간단하게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좀 화두가 많이 됩니다. 아까도 제가 SDG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속 가능하느냐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올 3월 달에 지속 가능한 제품에 관한 에코 디자인법이 들어왔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까지는 에너지 제품에 관련해서만 국한했는데 전혀 모든 제품에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우리나라한테도 영향이 큰 법률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많이 아시다시피 배트라고 하는 이 통합 오염 제도가 우리나라는 밑에 제가 써놨습니다만 오염 통제에 한정되는 부분이 좀 사실은 있습니다. 뭐 전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유는 이걸 좀 많이 확장을 합니다. 통합허가 제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탄소 중립이라든가 ESG 등등을 다 녹아들여서 통합허가 제도를 운영하려고 지금 하고 법률을 4월 죄송합니다만 4월 5일 날 발의를 했습니다. 집행위에서. 이제 의회하고 이사회가 논의 중이고요.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아무리 빨라야 법률이 확정되는데 1년 6개월에서 길면은 3년까지 가는 거니까 한 내년이나 후년 정도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일일이 검토는 했는데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EU 27개 회원국의 핵심인 환경정책의 핵심인 8차 환경행동계획을 일관되게 가라. 근데 이게 바로 그린딜 정책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다 여기 녹아져 들어있습니다. 그거하고 이야기는 아이디어라는 법이라고 하고요. 특별하게 기회되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논문화시킬 건데 환경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반드시 반영을 하게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성과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업의 지속 가능성 보고하고 연동시켜서 갈 거라는 게 특이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으로 알아서 들어가네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발표한 내용은 여기인데 마지막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은 건 ESG가 제가 하나하나가 아니라 지금 이게 좀 돌아가는 화면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시청을 하고 계시겠지만 다 맞물려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그린딜 정책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탄소 중립이든 ESG에 관련되는 텍소노미 법률이든 실사 법률이든 무슨 법률이든 이게 하나가 연결이 돼서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결코 우리 기업 오늘 주제가 기업에 관련되는 탄소 중립과 ESG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게 핵심입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ESG가 아마 선택은 아닌 건 다 아실 거고 의무사항으로 가는데 다만 이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갈 거냐라는 부분에서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K 텍소노미에도 있습니다만 EU 텍소노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실질적인 기술 인정 기준을 아까도 좀 플라스틱이 예를 들었지만 상당히 엄격하게 가고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기업 활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을 맡은 손기원 회계사입니다. 저는 대주회계법인의 부대표이면서 ESG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ESG가 얼마나 중요하냐 한 거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 인식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80억 인류의 그 지속 가능성, 달리 말하면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전 인류가 하나의 목표, 탄소 중립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 달성 시한 2050년까지 정해놓고 그렇게 지금 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수십만 년 동안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대전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작년부터 해서 그 탄소 중립 포럼을 여러 차례 그 아주 세부적인 전문적인 내용으로 진행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철 센터장님과 윤현영 팀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특별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대전이 제가 보기에 그 ESG 특히 그 탄소 중립 이와 관련해서 성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카이스트에서 작년 말부터 해서 금년 초까지 ESG 최고 경영자 과정을 했는데요. 또 그 내용이 아주 제가 그동안에 공부한 내용 중에 어디서 배운 내용보다 알차고 그렇습니다. 대전에 있는 많은 그 CEO 분들과도 함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이스트나 이 대전 녹색환경지원센터가 대전을 이 ESG 성지로 만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두 분이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민호 법무법인 율촌의 ESG 연구소장님께서 ESG의 그런 핵심 요소들을 정리를 해주시고 또 최근 이슈들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는 않겠고요. 또 두 번째로 발표를 맡아주신 저탄소 자원 순환 연구소, 이것도 대전에 있는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박상우 소장님께서 또 이런 EU가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 ESG를 선도해 왔고 지금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EU의 그런 기후 환경 정책을 비롯해서 방향성을 새로운 그런 트렌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ESG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포럼에도 참여하고 하신 분이 아니라면 오늘 내용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 함께 나눈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다루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오늘 이것이 또 나중에 유튜브로 올라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몇 차례라도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시간 관계상 바로 이제 패널 토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두 분입니다. 이제 한솔제지의 조재형 환경파트장님. 이 한솔제지는 이 대전 충남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한국에서 또는 글로벌리도 ESG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가 종이 회사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이제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대체하는 그런 환경 쪽에 친환경 소재 기업으로 이렇게 거듭나려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ESG의 선도 기업입니다. 그래서 조재형 환경파트장님과 또 이제 사단법인 한국 ESG 경영지원협회에서 중소기업의 ESG 교육이나 컨설팅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 박두신 전문위원 두 분께서 오늘 패널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최대한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두 분께서 발표를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솔제지의 조재형 환경파트장님 패널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예. 예, 저는 지금 방금 차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한솔제지 대전공장의 환경 파트장 조재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가지고 저희 한솔제지를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저희 한솔제지는 산업 제품의 포장에 쓰이는 종이인 백판지라고 합니다. 판지를 생산하는 공장인데요. 저희들 캐파는 연간 한 70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 중에 약 한 60%에서 70%는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뭐 전 세계에 수출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동남아 쪽 포함해서 유럽 쪽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지 산업은 이제 장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즉 스팀하고 전기, 그 다음에 물을 다 소비하는 업종입니다. 참고로 저희 한솔제지 대전 공장에서 연간 사용하는 스팀의 양은 약 한 95만 톤 정도를 쓰고 있고요. 전력은 300기가와트 정도, 킬로와트로 치면 3억 킬로 정도를 저희들이 쓰고 있고, 용수도 하루에 뭐 3만 5천 톤 정도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고, 대부분은 한 절반 이상은 저희들이 리사이클을 하고, 신수는 절반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솔제지에서 탄소 중립 ESG 관련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1992년에 전 사업장의 전사 에너지위원회를 조직을 구성해서 탄소 저감 활동의 일부인 에너지 절감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요 활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력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고효율 설비를 도입하고 고효율 펌프나 그다음에 이제 팬이나 모다 등이 이제 그 불필요하게 과대에 설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인버터를 설치해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력 부분을 개선하였고, 스팀 부분에 있어서는 그 종이의 수분을 스팀을 이용해서 강제 건조를 시키게 되는데, 강제 건조시키기 이전에 물리적인 탈수 방법 강화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 즉 스팀 사용량을 절감한 활동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원부 재료 쪽에서 스팀이 최소화 투입되는 그 재료 변경을 통해서 스팀 사용량을 절감하는 활동. 그다음에 종이를 강제 건조하면서 사용한 이후에 일부 버려지는 그 재증발진기를 회수해서 재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을 해왔습니다. 용수 부분에 있어서는 폐수 리사이클링 확대를 통해서 용수를 절감 활동을 하였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그 보일러 배기가스에서 발생되는 CO2, 굴뚝에서 발생되는 CO2 농도 8%짜리를 원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CaO와 CO2를 합성해서 CO3 형태로 변환해서 CO2를 절감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ESG 개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화가 되면서 올해 하반기에 본사 주관으로 해서 TF 조직을 구성하였고요. 에너지, 환경 등 부문별 그 추진 전략을 수립해서 지금 탄소 중립 기본법 시행에 따른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 및 이행 관련해서는 기존의 고효율 설비나 폐열 회수 등의 방법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가 아닌 현재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집중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이와 관련한 아이템으로는 탄소를 기반으로 한 연료가 아닌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 그 다음에 이제 스팀이나 물의 압력을 이용한 차압 발전, 태양광 발전 등을 추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 측면에서는 지금 최근 몇 년간 대기 부분은 SCR, SNCR 등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대기 오염물질을 80에서 한 90% 정도 저감을 이루어왔고, 수질 쪽에서는 현기성 처리를 통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활용하고 있고, 펜톤이나 활성탄 설비를 적용해서 수질 부분에서는 많은 개선을 이루어왔고요. 향후에 좀 더 발전된 BAT, 최적 가용 기술이 발달이 되면 현재 뭐 상용화가 돼 있긴 하지만 플라즈마나 전자 가속기 등의 이런 BAT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한솔제지 탄소 저감 활동 및 ESG 경영 활동에 대해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조재형 환경파트장님, 이 한솔제지 사실은 제가 한번 미리 그 홈페이지를 둘러보고 그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까지 봤는데 네네. 굉장히 앞서가고 계신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으신 것도 많으실 텐데 그 예컨대 그 공급망 실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에코바디스에서 지속 가능성 평가 조사에 그 3년 연속 골드 인증, 골드가 3% 이내에 드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걸 획득한 것이라든지 또 ESG 평가 등급이 E와 S와 G 또 전체로 해서 All A를 받으시고 또 그 17년 동안 그 제지 부문에 가장 존경받는 기업 1위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아마 ESG를 이렇게 앞서가시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경영 혁신, 기술 혁신 이런 것을 아주 대단하게 회사에서 하고 계시는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시간을 아주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이따가 토론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패널로 한국 ESG 경영지원협회 박두신 전문위원님께서 패널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업통산자원부에서 인증받은 ESG
컨설팅 협회인데요.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컨설팅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이제 기존의 중소기업 청회에서 주로 많이 사업을 담당했고요. 이제 저희가 좀 늦게 올해 8월 달에 이제 승인을 받아서 조금 더 이제 규모가 향후에는 커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한 100여 명 정도 전문위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협회 소개를 하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그 활동은 현재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ESG가 필요한 사업장을 위주로 국가의 그 정부 과제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보고서를 발간을 도와드리는 게 이제 저희들의 1차 목표인데, 그 여러분들이 지금 앞서 두 분 패널 분들이 설명하신 것들은 아주 그 전체적인 방향과 흐름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실무자 입장에서 중소기업의 이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굉장히 괴리감이 크다라는 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이분들도 이 디테일하진 않지만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인식하고 있지만, 막상 저희가 가서 어떤 진단이라고 하죠. 체크리스트,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체크리스트를 해보면은 이게 너무 턱없이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의 의욕과 실제 팩트 사이에 너무 괴리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많은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본다면은요, 지금 이분들은 사실은 약 그 ESG를 요구하는 대부분의 그 대상이 누구냐면 70% 이상이 우리나라의 대기업이고, 실제 해외에 연관돼서 필요하는 데들은 한 20% 내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션으로 본다면 70% 이상의 그 중소기업들이 이거를 이제 대기업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만, 반면에 이 대기업에서 이 중소기업들에 대한 그 지원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상생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이 부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에 와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협력사들 ESG에 대한 지원을 프로그램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중소기업과 함께 가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또 국가 정책 과제로서도 지원되는 규모가 아직은 많은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이 그 과제를 그러니까 혜택을 받기에는 조금 턱없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보니까, 마음만 있지 그 실행하기 어려운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다라는 것. 그리고 ESG를 크게 본다면요, 법률적으로 좀 보겠는데, ESG라는 그 세 가지 축이 있음에도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보면은 아무래도 대부분이 제조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쪽은 대부분 비용이거든요. 설비, 에너지를 저감한다든지 탄소를 줄이기 위한 재생에너지를 쓴다든지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그 규모의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라는 것, 이런 점들을 저희도 느끼다 보니까 속도도 잘 안 나지만 중간에 이제 말하자면 기브업하거나 이런 데들도 속출하고 있는 게 좀 현실 안타까움을 좀 느끼고 있고요. 마이너하게 본다면은
ESG를 해보면 뭐가 있냐면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금융 위기로 인해서 이 원가 그러니까 원자재나 이런 것들 가격 상승에 따른 이런 것들이 그 그러니까 거래처 대기업들과의 그 반영 자체가 너무 이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이분들이 납품 안 할 수밖에 없겠다. ESG 안 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 물론 이거는 사실 여기서 다루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아시겠지만 ESG가 국제 표준도 수시로 지금 통일된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굉장히 좀 변화가 좀 많다는 건데, 관련해서 국내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S나 G 쪽에 보면은 뭐 중대재해처벌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외국인 근로자들법, 산업안전 이런 것들, 근로시간이나 건강보험들의 유동성이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중소기업은요, 정말 어디에서 손을 대기가 어려울 정도로 모든 분야에 부족함이 많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 그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현재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을 우리 전문가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정책이나 또는 어떤 제안을 할 때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그 박두신 전문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 정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시는 그 중소기업의 그런 준비 부족,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것은 실제로 굉장히 크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함께 자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께서 또 이렇게 현장의 입장에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오늘 그 주제 발표해 주신 그 이민호 고문님, 박상우 소장님, 조재형 또 이 패널로 참여하신 조재형 환경파트장님, 박두신 전문위원님 네 분을 모시고 또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줌으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질문하실 분은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두 분 정도 일단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인사드렸던 대전 녹색환경지원센터 센터장 장용철입니다. 뭐 그냥 일단은 질문을 좀 오프닝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조금 하나 쉬운 질문이면서도 어려운 질문이고 조금 저도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저도 ESG 쪽에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 (CSR이라고) 하는데 어떤 기업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죠. 그 얘기는, 그거는 이제 이미 ESG가 나오기 전 한 뭐 10년, 15년, 2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거기에 이제 S가 Sustainability라고 지속 가능성인데, 우리가 지금 요즘 얘기하는 이제 ESG의 environment, 그 다음에 social, 그 다음에 governance, 요 세 가지인데, 요 세 가지의 차이점, 그러니까 이 CSR하고 유럽에서 얘기하는 CSR하고 ESG하고 유사점과 차별점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나와 있는 그 지속 가능성 안에 그 ESG가 다 포함되는 건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상호 소장님이나 또는 이민호 고문님한테 조금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냥 학습하는 차원이고, 또 조금 이렇게 뭐 논의의 어떤 뭐를 위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제가 볼 때 이민호 고문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질문 하나가 이제
그 CSR과 ESG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보고요. 예, 유사점이나 차이점. 예, 예. 그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뭐, 이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작 자체가 ESG는 사실 투자에서 시작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ESG 투자입니다. 그게 이제 확장이 돼서 기업의 ESG 경영까지 네. 하고, CSR의 주체는 사실은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자체가 좀 다르고요. 또 이제 CSR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뭐 CSV인가요? 이제 그게 또 나오죠. 근데 이 CSV까지 가면 ESG에 조금 더 접근을 하는데, CSR은 사실은 ESG보다 훨씬 폭이 좀 좁은 것 같아요. 사회적 예. 투자라는 측면에 포커스를 뒀다는 이제 그런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통상 우리가 CSR 할 때는 지금 ESG 중에서 S에 포함되는 한 항목 정도 수준으로 아주 네. 협의를 보면 그렇게 줄어드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예. ESG 훨씬 광이라는 것, 이런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유럽에서는 지금 CS 쪽에서 서스테이너빌리티 안에 또 많은 것들이 좀 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그러니까 측면도 좀 있잖아요. CSR이라는 건 예.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S고요. CSR은 예. 지금 얘기한 CSRD의 S는 Sustainability S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서로 조금 여기서 용어의 혼돈도 있네요. 예, 약자가 예. 서로 틀린 거고요. 예, 지금 그러니까. CSRD라고 하는 그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서는 우리가 지금 통상 이야기하는 원래 시작이 NFRD, Non-Financial Disclosure, NSDR인가요? 예, 그러니까 예. 파이낸셜하지 않은 그러니까 예. 회계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ES적인 측면을 내고 있는 보고를 내도록 하는 규정이 NFRD, 예, NFDR인데 예. 그게 있었는데 그걸 좀 확장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우리가 통상 지금 쓰고 있는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서라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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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개념 잘 정리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셔서 지금 잘 이해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용어와 또 ESG라는 용어는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지속 가능성은 이제 목적이나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되니까 그것이 목적이나 목표라면 ESG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환경 문제, 사회 문제, 투명 경영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혼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 보고, ESG 보고 이런 말이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셔서 질문을 안 하시고 모르시는 분은 몰라서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궁금한 점을 우리 조재형 파트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ESG를 이렇게 앞서 가시다 보면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뭐 컨설팅이나 또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최소 1, 2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한솔 재질은 어떠신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투자를 통해서 ESG 경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생산하는 제품도 특히나 수출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가 좀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투자를 하고 그렇게 경영하는 부분이 옳은 방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잘 이해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기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병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큰 변화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하려다 보면 좀 힘든 것도 있고 한데 그게 마치 이제 우리가 몸에 병이 있을 때 한약을 먹으면 좀 어지러운 증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약을 먹고 병을 나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한약을 많이 먹어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좀 균형을 갖추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이제 마무리를 하고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ESG와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 대전 녹색환경 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이제 위험은 줄이고 기회를 찾아가는 그런 중요한 그 포럼을 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안동에 가봤더니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를 안동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ESG의 수도는 대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시작할 때 ESG의 성지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인류의 그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앞으로도 이 대전에 있는 기업들과 대전의 녹색 환경지원센터에서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오늘 이 포럼을 마치고 이제 마무리하고 폐회하는 말씀을 주최하시는 분께 마이크를 넘겨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현명 팀장님이 얘기해야 되나? 뭐 아니, 제가 센터장님. 말씀드리죠, 뭐. 예. 여하튼 뭐 오늘 바쁘신 시간 내에 연말에 너무 바쁘실 텐데 좋은 말씀 발제 다 감사드리고 특별히 또 우리 송기현 부대표님 또 가장 잘 도와주셔서 아마 유익한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느끼는 거는 역시 우리 제조업 중심의 우리 중소기업을 어떻게 하면 좀 ESG 경영으로 조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제 국가 차원에서 사실 쉽지 않잖아. 이게 헬프데스크 만들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좀 이제 투자하고 또 새롭게 변화하는 어떤 전환의 시점에서 좀 쉽지 않은데 여하튼 좀 중소기업이 우리 제조업이 새롭게 어떤 그 위협이 다시 기회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또 관심과 또 여러 역할들을 또 각 뭐 정부면 정부 또 중소기업청 민간인 민간 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또 해나가야 결국은 공급망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업 중심의 국가 산업 기반이 어떻게 하면 또 빨리 좀 전환하고 나갈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